안녕하십니까. 현재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 사업단에서는 정부의 지원하에 동유라시아 세계 물품의 문명문화사라는 아젠다로 해당 시대 전 근대 물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나아가 물품의 사회 경제적 충격과 이에 대응하는 문화 변형의 다양한 양상을 규명하는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 대한 지식 확산 및 공유의 차원에서 다양한 물품에 대한 유튜브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유튜브로서 전 근대 우리 선조들이 사용한 접착제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로 서양에서 제조된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공본드라든가 목공용 접착제 등은 그 실내에 해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스카치 테이프라든가 포스트잇 등도 그와 같은 접착 성분이 없다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접착제는 매우 기묘하고 밀접한 물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도 이와 같은 접착제를 사용했을까요? 네, 사용했습니다. 삼국시대에 이미 고구려 벽화 등에서 다량의 접착제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비석을 세울 때 글씨를 새기고 나서 표면을 마감하는 용도로서 접착제가 사용된 실내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후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게 되면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접착제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통시대 우리 선조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접착제를 제조 사용했을까요? 주로 소라든가 개, 말 등으로부터 콜라겐이라고 하는 접착 성분을 추출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들의 경우 대개 악교로 통칭되었지만 개로부터 추출된 것은 구교, 소로부터 추출된 것은 우교, 말로부터 추출한 것은 마교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물고기 불에라든가 껍질, 창자 등으로부터 추출한 어교라는 접착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민어로부터 추출한 경우는 민어교, 조기로부터 추출한 경우는 석수어교 등으로 불렀습니다. 특히 어교는 수선시대 각국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통시대 다양한 접착제가 출현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 가죽을 통해 추출해낸 악교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유튜브에서는 소 가죽으로부터 추출해낸 악교를 중심으로 그 제조 공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대 악교 제조 공정은 제조 시기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했다. 단백질을 주 성분으로 하는 악교는 응결과 건조 과정에서 온도와 습도가 맞지 않으면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최적의 환경 확보를 위한 제조 시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조선시대 악교 제조는 대개 가을에서 이듬해 봄 사이, 즉 10월에서 이듬해 2, 3월까지 5, 6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다만 동상 방지를 위해 11월에서 1월까지 한겨울은 피했다. 제조 시기가 정해지면 최적의 원료를 선택하는 공정을 거쳤다. 악교의 품질은 원료의 조건 및 상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동물 가죽을 주로 사용하는 악교의 경우 동물의 생육 환경, 성별, 연령 등이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소의 경우 암소보다는 숫소가, 오래된 소보다는 30개월에서 40개월 사이 소가 상품 악유를 얻는데 더 유리했다. 원료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나면 가죽의 털과 지방, 동맥, 정맥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만 털이나 지방의 분리가 보다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먼저
가죽의 조직을 이완시키는 공정이 더해졌다. 이완은 주로 물에 불리는 방법을 이용했으며 하루 이틀 물에 담가 털 등을 제거한 후 다시 2-3일간 물에 담가 보다 부드럽게 한 후 남아있는 지방 등을 제거했다. 우물가 구덩이에 가죽을 4-5일 동안 담가두기도 했다. 세척이 완료되고 나면 솥에서 끓이기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냈다. 특히 소의 가죽은 부위마다 두께 등에서 편차가 나기 때문에 균일한 추출 시간 확보를 위해 토막의 크기를 달리하여 절단하기도 했다. 이상의 공정이 완료되면 가죽을 가마솥에 넣고 장시간 끓여 악교 성분을 추출 농축하는 과정을 거쳤다. 악교 제조 공정 가운데 기술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주둔 면밀한 진행 과정이 요구되는 단계였다. 제민요술에 의하면 수저로 휘저으며 만 하루 이상을 끓이다가 즙을 떠서 떨어뜨렸을 때 마지막 방울에서 조금의 끈기라도 확인되면 가열을 중지할 것을 전하고 있다. 또 본초 강목은 가죽과 물의 비율이 1:5 정도가 되도록 하여 15시간 정도 끓이되 수시로 물을 더해 줄지 않게 하고 교 추출 30분 전에 가죽 1000g당 콩기름 15kg을 더하여 점성을 낮출 것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약한 불로 5-6차 반복하면서 농축을 진행하되 국자에 담아 들어 올렸을 때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점도, 즉 함수량이 약 20% 정도에 이르면 농축 과정을 종료할 것을 전하고 있다. 악교 성분의 추출 및 농축 공정이 완료되면 이어 여과 및 정제 과정을 거쳤다. 이에 대해 제민요술은 깨끗한 동이 위에 쌀을 씻는 광주리를 올려놓고 광주리 위에 쑥을 펼쳐 놓은 후 큰 국자로 교액을 떠서 쑥 위에 부어 이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여과된 교액에 물을 넣고 다시 끓여 재여과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할 것을 전하고 있다. 농축 및 여과 과정이 완료되면 적당한 굵기로 응고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응고는 악유액을 나무 거푸집이나 동이에 담아 이루어지며 증발되는 수증기가 뚜껑에서 응결되어 다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뚜껑을 열어 진행하기도 했다. 응고가 이루어지고 나면 상품 모양을 결정하는 성형, 즉 원하는 모양으로 절단 과정을 거쳤다. 성형된 악유는 적당한 수분 함량으로 최적의 품질을 지속하도록 건조의 과정을 거쳤다. 건조는 대개 차가운 날씨에서 자연 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제민요술에는 3층 발을 사용한 건조법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경우 맨 아래층에만 악유를 넣어 건조시키고 나머지 2계층은 설이, 이슬 등을 막아 악유가 젖지 않게 하거나 햇볕이 들지 않게 하여 악유가 녹는 것을 방지했다. 2일째 아침에는 2층 발을 잠시 올려 햇빛을 보게 했으며 4-5일이 지나 수분이 약간 남아있을 즈음에 끈으로 매달아 햇볕을 쬐어 건조를 마무리했다. 전통 악유의 제조 공정은 사실 오늘날 거의 단절되었다. 다행히 근래 한국전통문화대학에서 그 제조 공정을 복원하여 현대화된 방식으로 연구 생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전통문화대학의 이한영 교수님을 모시고 그 공정의 전반을 소개받고자 한다. 저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전통악유의 보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수석연구원 이한영이라고 합니다. 보관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다시 건조를 한 다음에 가죽을 보관합니다. 건조된 악유는 바로 추출하면 추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충분히 불리는 작업들을 먼저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죽을 추출을 할 때 한 번 가죽에서 악유를 추출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때도 가죽에는 아직 악유질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탕, 첫 번째 추출, 그 다음에 재탕, 3탄 이렇게 해서 3번의 추출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추출물이 추출이 되면 저희가 그 추출물에 이제 탁도나 pH 네. 뭐 이런 것들을 중간에 점검을 해서 추출이 잘 되고 있는지 너무 오버돼서 추출된 건 아닌지 뭐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그럼 지금 농축하는 그런 시설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쪽 라인에서 추출한 추출물을 더 졸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더 이제 없애고 악유 농도를 진하게 만드는 그런 공정인데요. 일반적으로 추출 온도가 100도를 넘지는 않아요. 100도씨에서 농축을 하게 되면 이제 100도씨 돼야 물이 날아가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추출물의 어떤 악유질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성질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온도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감압으로 농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특별한 어떤 응고 설비를 갖춘 건 아니고 일반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에서 온도를 일정 수준까지 낮춰서 농축된 물질이 이제 묵처럼 굳게끔 그렇게 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랑 실험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절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동일한 조건으로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설비를 찾게 됐고요. 그래서 이 장비는 지금 하온항습 장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장비인데요. 저희가 요거를 실제 악유의 건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비를 이용해서 색깔이라든가 투명도 또는 이제 산도 또 점도나 결강도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악유가 갖춰야 될 물성들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특정 범위 안에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장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체크가 되는가요? 네, 이 장비는 악유의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pH 측정기입니다. 악유의 pH가 낮으면은 바탕층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악유의 적정한 pH를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장비는 분광 측색계로서 악유의 색이나 색도나 이제 불투명도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를 활용하여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악유의 이제 색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악유의 제조 공정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통악유는 주로 어떤 물품의 제작에 사용되었을까? 악유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은 무엇보다도 목재의 접합이었다. 결혼식과 같은 가례, 회갑이나 생일잔치와 같은 진연 등 왕실 행사에 사용되는 가마라든가 의자 등 다양한 기물의 제작에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활, 화살 등 무기 제작에 다량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뿔이나 소, 힘줄 등 여러 자재를 접합하여 만드는 전통 활인 각궁의 경우 특히 물고기에서 추출한 어교라는 접착제가 뛰어난 유연성과 접착력을 발휘하면서 거의 전용되다시피 했다. 다음으로 단청, 어진 등 그림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안료를 접착시키기 위해 다량의 악유가 사용되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 사업단이 준비한 첫 번째 유튜브로서 전통시대 접착제에 관한 제조 공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전통시대 접착제의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 소비 그리고 접착제가 사용되면서 보여준 다양한 사회 경제사적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들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